네, 안녕하세요. 이화영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청년 자살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다음에 안 넘어가지. 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계, 그 다음에 청년기의 특징, 그 다음에 청년 자살 예방 정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요 3월, 5월, 9월, 12월 이렇게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죠. 그래서 3월부터 우울군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울 위험군을 보게 되면 우울 위험군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한 3.79% 2018년에 보면 그보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꽤 많이 늘어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경제 활동에 어떤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2020년도 1분기 때 얼마나 감소하고 그 분기별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 한 2분기쯤 되니까 이 재화 소비는 그렇게 감소하기는 감소했죠. 재화 소비는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쉽게 생각해도 식당이나 어떤 뭐 다른 뭐 야외의 어떤 뭐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재화 소비보다 서비스 소비가 훨씬 더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서비스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어떤 이런 업무가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건 또 이 전산업과 대면 서비스를 비교를 한 건데요. 전산업에 비해서 대면 서비스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대면 서비스가 많이 줄어든 것을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더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보면 대기업은 한 3분기 때 약간씩 이 회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소기업은 이 회복 속도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느린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개의 영향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계소득 분위별로 보게 되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면 5분위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죠. 그래서 1분위가 소득이 낮은 분들, 낮은 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보면 5분위 1을 보면 소득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득이 적은 분들, 그 취약계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취약계층이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들도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예전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나 보면 이런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 산업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 파란색이죠. GDP는 빨리 회복이 되는데 취업자 수는 회복이 훨씬 더 늦은 이 갭이 생기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과 고용은 그것을 따라잡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리스 리커버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산업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 고용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청년층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인식을 조사한 건데요. 맨 첫 번째가 보수와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회 갈등이 제일 많죠.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빈곤층과 중상층,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2등, 3등을 보면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계층, 어떤 사회적인 수익, 사회 경제적인 위치 이런 거와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중점적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슨 정신 상담이나 정신 치료나 이런 어떤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맨 먼저 이제 발달 단계가 나오죠. 발달 단계에 보면 요 21세에서 40세 요 사이가 청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대, 30대. 요 당시의 발달 단계는 친밀성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이런 이 발달 단계고, 이 발달 단계에 성취해야 되는 관련 가치가 어떤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이 돼 있고 그렇지만 어떤 성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기는 아직 부족한 이런 상태. 그래서 자기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자기 가정을 꾸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업을 달성하기에 이런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바탕이 성취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라고 하겠고요. 요게 어려워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청년층의 어떤 인생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청년은 어떤지 한번 보면 일단 이 청년 실업률이 7에서 한 8%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율이 많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그런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 얹혀 사는 이런 청년층이 많은 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발달 과업의 수행이 어려워지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졸자 비율이 굉장히 높죠. 거의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고학력의 인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아주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상황 자체가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고 삶 그 자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을 보게 되면 이 13,000명을 넘어섰죠. 넘어서서
인구 10만 명당 보면 한 26명이 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자살 사망 원인 중에 5위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4위였다가 5위로 밀려났는데 자살 사망자 수가 줄어서 10대 사망 원인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워낙에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되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폐렴이 4위로 올라가고 자살 사망자 수는 거의 비슷한데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 원인 중에서는 5위로 밀려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이 10대 사망 원인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10대 사망 원인을 산정하는 이유는 대개 전체 사망의 한 50%를 10대 사망 원인에서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나라의 사망률을 줄이려면 이 10대 사망 원인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0대 사망 원인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가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30대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사실 20, 30대는 사망할 질환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사망 원인 1위,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겠습니다. 40대만 해도 40대로 올라가기만 해도 1등이 암으로 바뀝니다. 암으로 바뀌는데 20, 30대에는 암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서 자살을 줄이는 것이 20, 30대 전체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청소년 자살 증감률이 22%라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몇 년 지나면 이제 청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층의 자살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 몇 년 뒤에는 청년층의 자살을 올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자해 자살 시도가 청년층에서 많습니다. 이 응급실 기반 자살 기도자 사업을 보게 되면 자살 자해 시도의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입니다. 근데 자살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가 과거력이죠. 그래서 과거 자해 자살 시도가 있는 분이 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살 위험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많다. 이 얘기는 향후에 자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겠죠. 또 경제의 침체, 높은 실업률, 사회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자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대의 자살률 증감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이 20대가 되면 또 20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10대의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연령대도 다 필요하겠지만 10대에 집중적으로 좀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것이 결국은 향후 몇 년 뒤에 청년층 자살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보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자살로 되겠고요. 40대만 해도 암이죠, 암.
40대, 50대에서 자살 사망 원인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인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살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살로 돌아가시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40대, 50대는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망 원인으로는 2위, 연령대에서의 사망 원인으로 보면 2위지만 자살 사망자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각 연령대별로 자살과 관련된 특징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 연령대마다 맞는 어떤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이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이 심리부검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부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의 자해 자살 시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 과거력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자살 예측을 할 때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살 사망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심리부검이 뭔지 아시는 선생님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부검을 지금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합쳐져서 생명종중 희망재단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심리부검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작년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같이 공동 기획을 해서 청년 자살의 해결 방안 중에 고용을 늘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청년 자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기획을 했던 거고, 그래서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청년층의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이 청년기 이 자살 위험 요인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대 때죠. 10대 또는 10대 이전 아동학대, 신체적 폭력, 기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 시기까지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이 청년층이 됐을 때 자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과 관련돼서는 연애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이 청년층의 이 발달 단계가 친밀성, 그리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발달 단계인데, 그거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 사망과 연관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 스트레스와 청년 자살을 보게 되면 20대, 30대인데 취업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직장 내 대인 관계가 스트레스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업무량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그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의 경우 자살과 연관되는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6개월 정도 실업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위험성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자살과 관련된 자살 시도라든지 사망한 분들을 보면 한 95%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실직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3배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20대, 30대 보면 이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가 제일 큰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직 또는 업무량 변화.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반복적인 업무, 뭐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죠. 반복적인 업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업자, 실직 상태에서의 직업 스트레스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실업 상태입니다. 결국은 퇴직이 됐거나 퇴직이 돼서 해고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직장이 없을 때 받는 이런 스트레스가 퇴직과 해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가 있었던 경우, 결국에는 직업이 없는 분들을 보면 이 직업이 없게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겠죠. 보면 경제생활 문제는 20대에서 자살 동기 2위, 30대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40대도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 동기의 1위죠. 그래서 청년층에서 일자리 문제는 경제생활 문제, 그리고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 등 자살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정이 25에서 34세 청년층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돼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시사한다고 보겠죠. 이 슬라이드는 이 보고 듣고 말하기 2.0에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것도 결국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이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슬라이드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자살 직전에 여러 가지 뭐 신체 건강 문제라든지 학업, 부부 관련, 연애 문제, 가족의 대인관계,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고, 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스트레스가 가족 관련, 요거는 이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요. 가족 관련,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그 부부 문제, 이런 한 평균 4개 정도,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한 4개 정도 있은 다음에 자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황적 생애 스트레스로, 상황적 신호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살 직전에 한 4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죠. 요거는 이제 연령대를 다 분류를 했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청년층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애 관계, 그리고 뭐 결혼 문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 생애의 어떤 발달, 과제와 관련된, 그리고 중장년층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노인층은 신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는 어떤 이 연애 관계, 이성 문제, 이런 대인 관계의 문제가 상황적 스트레스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 고용 불안정과 정신건강을 보게 되면 이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사망, 심혈관 질환,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 입원, 이런 빈도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청년 실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실업 경험이 나중에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스웨덴에서 장기적으로 이 추적 검사를 해봤을 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정신질환이 진단될 위험이 한 2.7배, 한 3배 정도 상승한다. 그래서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될 나이인데 직업을 못 갖고 있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이런 이 상황에 있는 청년층을 좀 이 직업이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자살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 실업은 이 청년의 사회적 접촉의 빈도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직장에 못 나가니까 뭐 직장의 어떤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이 직장을 못 갔다 보니까 어떤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어떤 대인 관계에 어떤 기회가 떨어지고 사람 만나러 나가기도 조금 어색하고 이러니까 자꾸 고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로서 실업 상태 청년들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주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자살에 어떤 취약한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자살 위험 요인이 올라가고 보호 요인이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올라가고 보호 요인은 떨어지는. 되게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호 요인인 경우가 많죠. 가족이나 친구나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관계의 어떤 가치가 자살을 보호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 자체로 인해서 이런 보호 요인이 떨어지는 이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일자리 문제, 고용은 자살 동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행한 일자리 호감도 조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인식도는 100점 만점에 한 52.6, 한 50점 정도 되죠. 대기업은 한 75.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보다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가.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뭐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은데 결국 대기업은 좀 한정이 돼 있죠. 숫자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고용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 채용이나 자금 확보, 안정적 판로, 우수 품질 제공, 위기 극복 능력 이런 안정성 인식도가 가장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와 30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래 취업을 할 이런 연령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일자리 완전 미스매치죠.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 일할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개선 및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충분한 임금입니다. 충분한 임금. 두 번째가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포지션이 안정적이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세 번째는 근로시간, 통근시간, 제 시간에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출퇴근이 얼마나 용이하냐, 이런 부분,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이 자기의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청년들이 많은데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그리고 진입을 위한 준비,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어떤 직장들이 이 청년층에 가장 이 선호가 되느냐를 보면 이런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직장이 가장 선호도가 높겠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이제 공기업, 두 번째가 대기업, 세 번째가 이 중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그런 식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과 어떤 경제 지원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 있겠죠. 중소기업을 공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어떤 뭐 임금이라든지 일의 지속성이라든지 뭐 출퇴근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일자리 문제가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와 연결이 되고 취업은 경제적 문제 해결, 자존감 상승 등으로 정신건강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개선,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취업을 통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취업을 통한 자살 예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국가적 방법으로 줄여주는 이런 방법이 큰 틀에서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 우리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는 편견의 해소,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중소기업은 또 청년층이 그 일자리에 들어오기를 선호하게끔 어떤 직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가능한 일자리의 어떤 미스매치를 다시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청년 자살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층의 발달 과제는 친밀성과 고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중에서 발달 과제, 발달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인과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이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가족과의 관계,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가정도 꾸려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친밀감을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가 청년층의 인생 발달 과제를 잘 성취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늘어남으로써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청년층이 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 시도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청년층의 나중에 잠재적인 청년층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자살 예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청년층이 원하는 직장, 공기업과 대기업과 같은 어떤 그런 여건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준다면 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취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고용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자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서비스업, 이런 대면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많이 지금 침체돼 있죠. 결국 그런 취약계층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고용된 이런 상태가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고 해도 이런 이 고용이 이 생산성의 회복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을 얼마나 산업이 회복되는 속도를 고용이 따라가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청년층, 청소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